네, 투데이 핵심 전략 시간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장용혁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걸 보니까 갈림길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네. 어떤 갈림길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긍정론 말씀 많이 드렸었어요. 예, 긍정론 밑바탕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냐 하면 달러가 단기적으로 비싸질 만큼 비싸진 것 같다. 유로도 싸질 만큼 싸진 것 같다. 그러면은 서프라이즈 인덱스 추이로 봤을 때 달러는 강세 정도가 둔화되기 시작할 거고 유로는 약세 정도가 둔화되기 시작할 거다. 이 과정에서 우리 원화값, 대한민국 원화가 상대 강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그러니까 1900 밑에서 쫓아가서 팔지 말고 받아들여라.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지수가 뭐 1960p도 오고 곧잘 올라왔어요. 네. 코스닥도 곧잘 올라간 것 같고요. 그런데 최근에 돌아가는 움직임을 좀 보니까 저도 어제 저녁 때 내일 나가서 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얘기를 정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이것저것 지표를 보는데 좀 쫓기는 지표들이 몇몇 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긍정동 밑바탕 자체가 조금씩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속도 둔화 내지는 톤다운이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겠다. 지난주에도 외국인들 수급표가 이게 해프닝이면 다행인데 이게 해프닝이 아닐 경우에는 속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수에 좀 녹아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핵심 키는요. 앞으로도 달러가 얼마나 더 비싸질 수 있느냐. 이게 중심을 잡고 있는 거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원화가 얼마나 견주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만기일도 또 다가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 만기일이 시장에 뭐 엄청난 이슈가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속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죠. 지난 주말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나왔는데요. 이게 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그렇죠. 코걸이고 예. 지표가 잘 나와도 문제고 못 나와도 문제고 뭘 어쩌라는 거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달러가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러가 좀 부담이 없는 레벨에서 이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 호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달러가 좀 부담스러운 레벨에서 미 고용지표가 이렇게 잘 나와버리면 야 이거 금리 올리겠다라는 얘기로 귀결되거든요. 그 그림을 한번 보시죠. 지난 1월 고용 데이터가요. 지금 비농업 취업자 수 기준으로 예상치가 22만 8천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5만 7천 명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고 12월 데이터도 기존에 25.2만에서 32.9만으로 대거 상향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3개월 평균 취업자 수가요. 굉장히 높아요. 97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나오다 보니까 도이치방크에서 바로 얘기합니다. 이거 6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바로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최근에 물가는 빠지고 있었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락하면서 시장에서 그나마 좀 안도감을 주고 있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임금 상승률이 빠지다가 조금씩 머리를 들기 시작합니다. 수요 인플레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결과 달러 인덱스가 지난주 후반에는 93p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95p대까지 올라옵니다. 또 하나 좀 눈에 띄는 변화인데요. 달러가는 뭐 좀 약해지다가 비싸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채권 수익률 한번 보시죠. 제가 지난주 초반에서는 1.6% 레벨도 이 방송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죠. 1.9% 레벨입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채권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중심 지표의 불안한 모습을 통해서 외국인들의 수급표를 굉장히 위축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곧잘 샀는데 뭐 갑자기 뚝 부러졌다라는 느낌이 다들 똑같이 드실 텐데 이 그림 보면은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17일 날 우리도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금리를 내렸다. 지금 채권금리가 3년물 채권금리가 기준금리 2%가 안 되니까 기준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시점인데 여기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실제적으로 인하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원화는 추가적인 약세 요인입니다. 원달러가 더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 원달러가 올라가는 모습이 만에 하나 그럴 가능성은 전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 그림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시장은 조금 머리 아파집니다. 보시죠.
외국인들의 채권 동향인데요. 외국인들의 채권 매수 동향이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좀 꿀럭꿀럭합니다. 우리 원화값이 강세를 유지하는데도 많이 안 사요. 물론 우리 대한민국 10년물 금리가 2% 레벨이기 때문에 다른 뭐 선진국 금리 레벨에 비하면 여전히 높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채권을 대규모로 매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럴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외국인들이 현물 수급에 이어서 채권까지 만약에 수급표를 둔화시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원달러가 튀어오르는 속도는 더 빨라질 겁니다. 이런 그림들이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리스크거든요. 이런 그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하에서는 대한민국의 상대 강도가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다. 단기적인 시황관이 속도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번져나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된 것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주요 이슈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할 텐데 일단 뭐 월초도 지났기 때문에 경제지표 발표도 그다지 없고 경기라든지 정책 모멘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또 유럽 쪽에서 많은 정책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 여전히 길들이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오늘 저녁 때요. EU 재무장관 회의에 버금가는 파워를 가진 협의체 그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11일 수요일이죠.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사전회의 여기에서 결정하는 게 그리스 유동성 지원의 브릿지 금융 수용 여부. 만약에 수용 안 한다라 그러면은 조금 피곤해지거든요. 트로이카의 자금 만기가 2월 28일 이번 달 말일이에요. 이번 달 말일까지 그리스가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면 실제로 문제가 터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브릿지 금융을 뭐 허가하냐, 허가하지 않냐 결정하는 게 11일, 12일 날은 EU 정상회의, 16일 날은 EU 재무장관회의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회의에서 만나서 무슨 얘기할까요? 뭐 메르켈 잘 있었어? 뭐 이런 얘기하고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서로 뭐 협의하는 게 있을 건데 주된 얘기가 아마 그리스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매파적인 쪽으로 길들이기가 아니고 조금 좀 눌러내는 쪽으로 뉴스가 나간다라고 하면 이번 주 뉴스 플로우가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네.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해석입니다. 첫 번째 해석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야 봐라 2월 증시 들어가지고 유가 오르면서 러시아도 많이 올랐고 상품가 오르면서 보베스파 브라질도 많이 올랐고 미국, 프랑스, 독일, 뭐 유럽 지수까지 다 올랐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증시만 못 올랐다. 선반영한 거 아니냐. 이거 너무 겁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시각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의 시각은 봐라 지금 저항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보조지표가 과열을 얘기하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수급표가 둔화됐다. 그렇게 되면 속도는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두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두 번째 해석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좀 깜짝 놀라신 분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 예. 아침에 코스닥 분봉 보신 분 계십니까? 이게 상대적 탈출구 형식이었잖아요. 거래소가 부진하니까 코스닥이 오른다라는 개념이었는데 코스닥 분봉이 오늘 무섭게 부러졌어요. 저기 나오네요. 아침 문 열고 나가지고 정말 야 저거 괜찮나 싶을 정도로 막 무섭게 빠지는 속도가 나왔었는데 만약에 이런 그림들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 심리는 급속하게 냉각될 겁니다. 그러면 냉각돼 있는 투자 심리 속에서 종목들이 잘 못 버틸 가능성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 주에 다소금 피곤함을 주지 않겠느냐. 뭐 전저점 레벨을 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보여줬었던 강세론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날 필요가 있겠다. 이번 주에는 다소금 시장이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코스닥도 이 상승 탄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긴 힘들겠고 코스피 역시 좀 어느 정도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그렇다면 종목별 투자의 아이디어라든지 투자 전략은 어떻게 주시겠어요? 네, 일단 뭐 정유화학 주식들이야 곧잘 버텨요. 정말 네. 잘 버텨요. 부러지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유가도 지난 주말에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또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제시하고 나서 뭐 잘 안 먹혔어요. 자동차 주식이 잘 안 먹혔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주식들이 올라가려고 하면 시장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네. 뒷받침이 안 돼요. 그래서 종목별로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얘기해 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짜봤습니다.
탑티어 IT 말고 탑티어 삼성전자 IT 말고 예. 세컨티어 IT 하면은 어떤 종목 생각나십니까? 뭐 어떤 SK 종목? 하이닉스? 네, 예. 또 뭐 몇 종목 있겠죠. 또 뭐 LG전자, LG디스플레이? 네, 그렇죠. 세컨티어 IT가요. 모두 다 올라가는 때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탑티어 빼고 세컨티어 쪽에서 LG전자도 오르고 LG디스플레이도 오르고 SK 하이닉스도 오르고 이 세컨티어 IT가 모두 다 올라가는 때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별로 없을 거예요.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호실적을 발표하고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이걸 보면서 제가 제시해 드리는 종목은 LGD입니다. 통상적으로 LGD가 강할 때는 SK 하이닉스가 좀 약하고요. SK 하이닉스가 좀 강할 때는 LGD가 좀 약한 편입니다. 그런데 하이닉스가 좀 지지선 레벨을 좀 이탈했어요. 네. 수급적으로도 많이 이탈했고요. 이 과정에서 수급도를 보니까 LGD는 반대로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예전에 제가 LG 디스플레이 얘기하고 나서 신고가 한번 썼고 최근에 약간 눌러 있었거든요. 이 눌려 있는 자리를 공격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LG 디스플레이를 다시 한번 얘기해 봅니다. LG 디스플레이 지난 4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8% 늘었어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6,258억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3% 늘었습니다.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고 출하 면적도 전기비 대비해서 4.2% 늘었고 평균 판가는 17.5% 늘었습니다. 평균 판가는 중소형 패널이 비싸요. 근데 중소형 패널 지금 어디 들어가고 있나요? 아이폰에 들어가고 있죠. 지난 4분기 아이폰 6 판매량이 7,450만 대예요. 엄청난 수치죠. 이번 1분기 때도 5천만 대 이상은 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애플워치 기대감도 나오고 있어요. 수급 좋고 눌렸고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에 차트도 나름 양호합니다. LGD 다시 한번 관심권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고점 수준에서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 이걸 돌파하면서 최고가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시장이 어려우니까 네. 반대되는 개념으로 한번 제시해봤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까지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장용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